자, 우리 세무회계 상급 제2교시입니다. 자, 2교시는 우리 교재 166쪽 금융소득이고요. 금융소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이자와 배당. 예금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자소득. 정기예금, 보통요금, 정기적금, 이자 소득으로 갔을 때고요. 채권 이자와 할인액입니다. 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고요. 회사채, 채권을 사면 제가 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LG전자에서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학에서 사채 기억나죠? 사채, 이게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자, 우리 일반 기업은 크게 자금 조달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 회사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는 직접 빌리죠. 은행의 차입금. 차입금과 사채는 부채, 자본 주식은 자본이고요. 크게 회사에서 자본 조달하는 방식이 세 가지. 주식을 발행해서 유상증자해서 자본 조달하는 방법, 은행에서 직접 빌린 대출, 차입금, 그 다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 이때 예를 들면 이제 LG전자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그럼 제가 LG전자 채권을 살 겁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1년입니다. 액면 금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근데 이 채권의 조건이 3개월마다 2%를 줘요. 3개월마다 2%. 자, 3개월마다 2% 주는 조건을 표면 이자라 부릅니다. 당연히 이자 받으면 이자 소득이고요. 근데 LG전자가 액면 1,000만 원을 1,000만 원에 발행한 게 아니라 930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즉 발행가는 930이죠. 제가 93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1년 되면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차액을 우리가 할인액이라 부르고요. 회계학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게 있죠. 할인액. 즉 할인액은 70만 원이죠. 이 할인액도 이자 성격입니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930에 사서 만기 때 1,000만 원 받으면 할인액 70만 원 이자 소득이고요. 채권, 증권은 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세 번째, 채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인데 우리 채권 매매 차익은 다르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식을 사죠. 그러면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고요. 주식을 매매하면 매매 차익이 생깁니다.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은 상장 주식이면 대주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요. 대주주가 아니면 요거는 비과세입니다. 비열거소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현행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열거소득, 즉 과세제입니다. 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받고요. 이자 소득이죠. 채권을 처분하면 채권 매매 차익이 발생할 겁니다. 채권 매매 차익. 자, 채권 매매 차익은 우리 세법에 처음부터 비열거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열거 소득.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 근데 채권을 제가 930에 사서 제3자에게 더 비싸게 팔았어요. 채권 매매 차익. 주식도 매매 차익 발생하고 채권도 매매 차익 발생합니다. 근데 개인이 채권을 사서 얻은 매매 차익은 처음부터 비열거 소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비열거도 있고 대주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요. 자,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이름은 동일하지만 항상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죠. 세법은 실질과세. 이 실질 성격이 뭐냐?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주로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건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래에셋 증권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 있고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오늘 채권을 발행하고 팔았어요. 자, 근데 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자, 미래셋이 팔았고요. 취득을 B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증권에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오늘 너에게 1,000만 원에 팔지만 3개월 뒤에 내가 1,100이 다시 사겠다. 조건부를 건 겁니다. 처음부터 채권은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이 아니고요. 불특정 다수인 간에 매매하는 그 채권의 매매 차익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발행한 자가 1,000만 원에 너에게 팔았지만 3개월 뒤에 내가 다시 1,100에 사겠다. 환매 조건부를 걸은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저는 이 채권 거래를 통해서 100만 원 이익을 봅니다. 근데 이 100만 원 이익은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이 아니라 이자 성격이라는 거죠. 3개월 동안 자금을 대여해주고 받은 이자 성격이다.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이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 차익은 비월거소득. 근데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름은 매매 차익이지만 실질 자금 대여 성격이다. 3개월 동안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 100만 원 주는 성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우리 세법은 실질 과세가 대원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 차익은 뒷장에 설명드리고요. 5번째, 비영업 대금 이익이 있습니다. 자, 비영업 대금 이익은 대부업을 하지 않는 자가 일반 개인이 일시우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를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빌려주었어요. 1년 뒤에 1억 1,000만 원, 즉 이자는 10%라고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해서 1년 뒤에 1억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자, 이런 이자를 대부업을 즉 영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우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이름을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 부르고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자금 대여니까. 근데 개인 사채업자가 있어요. 대부업, 개인 사업자고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영업 대금 이익은 이자 소득이고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게 사업이니까. 자, 6번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은 일반적으로 교직원이나 군인들이 있어요. 이 재직 기간에 매월 월급에서 얼마를 띱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할 때 이렇게 공제해서 내가 매월 띈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굴려서 퇴직할 때 목돈을 받습니다. 목돈을 받습니다. 이런 거를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이라 부릅니다. 매월 30년 동안 재직하고 매월 10만 원 냈는데 내가 퇴직할 때 내가 매월 10만 원 낸 것보다 더 받아야 되겠죠. 더 받은 금액을 초과반환금이라 부르고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자, 다음으로 7번. 자, 우리 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입니다. 법에 일일이 모든 것을 열거할 수 없으니까 이런 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 성격이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하고 파생 상품의 복합 금융 거래액이 있습니다. 혹시 파생 상품하고 결합된 상품이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과 결합이 되면 이것도 전부 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채권 이자, 할인액, 일반적인 매매 차익, 환매 조건 매매 차익, 비영업 대금 이익,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저축성 보험 차익의 정의인데요. 자, 간략하게 보시면 크게 우리가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은 말 그대로 예금 성격인가요?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일정 계약한 만기가 되면 뭐 10년, 15년, 5년 계약하기 나름이겠지만 약관에 정한 만기가 되면 내가 낸 것보다 더 받습니다. 이런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어떤 이자 성격이죠. 근데 내가 불입한 것보다 만기 때 돈을 불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받는 것을 우리가 저축성 보험의 차익이라고 부르고요. 원칙은 이자 소득입니다. 다만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자,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 10년 이상이 되면 일정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내가 불입한 것보다 만기 때 더 받는 거를 저축성 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에 반해 보장성 보험은 질병, 상해, 사망, 특정 보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은 보험 사고 없고 만기 때 돌려주는 금액이 나 일반 보험료보다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근데 이 보장성 보험은 이런 게 발생하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매월 한 10만 원씩 불입했어요. 한 3년을 불입했습니다. 그럼 총 360만 원 불입한 거죠. 근데 이 보험의 조건이 생명보험이에요. 상해보험이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은 보험 약관에 정해진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험금을 줍니다. 근데 우리 약관에 내가 다치면 1,000만 원 받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가 불입은 360만 원 했지만 사고로 인해서 1,000만 원 받죠. 얼마 이익 보았어요? 640만 원 이익 보았습니다. 이런 상해, 질병, 사망, 이런 특정 보험 사고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고요.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익을 보았다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 암, 사고, 사망, 이와 관련된 보험 사고와 관련된 보험 차익은 내가 불입한 것보다 더 받는 거, 보험금이 더 받는 거, 이런 부분은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다만 사업자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공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총 불입금이 1,000만 원인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보험금으로 1억을 수령했습니다. 내가 공장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인데 보험금으로 1억 받으면 8천만 원 이익 본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사업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소득할 때 별도로 학습할 거고요. 멸실내 자산이 2천만 원인데 실제 보험금이 1억을 받았다면 8천만 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 사고로 인해서 내가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 부분은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근데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종의 자금 대여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월 10만 원씩 120만 원 불입했고요. 10년 동안 1200 불입했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1400만 원 받는 보험이라면 200만 원 이익 본 거죠. 저축성 보험 차익,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10년 이상 등 10년 미만이면 이자 소득으로 과세. 자, 이자 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총수익 금액, 수령하는 금액 자체가 소득 금액이고요. 단 소득세법의 비과세, 비열거소득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요. 분리과세 이런 부분 제외한 나머지가 이자 소득 금액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자, 이자 수익 금액, 배당 수익 금액 있죠.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 금융 소득은 필요 경비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이자 소득 금액, 배당 소득 금액이고요. 다만 분리과세 되는 것은 제외하고, 그래서 종합 소득 금액 안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존재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수입식인데요. 별표 해둘게요.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수입식이 언제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걸로 보느냐. 각각 상품의 종류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예금이자, 보통예금, 정기예금,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 즉 제가 받는 날, 그때가 수입식이고요. 기속식입니다. 단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인 이자,
자, 이런 이자는 원본에 전입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내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원금에 다시 엎쳐서 다시 투자하는 거. 자, 이런 조건을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이하게 있는 이자. 즉, 만기 때 원본에 전입된 날. 실제로 내가 내 원금에 같이 더한 거죠. 실제 수령하는 날이 기속시기고요.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 해약일입니다. 계약기간 연장하는 날이고요. 정기예금과 연결 정기적금 이자, 해약되거나 만료된 날, 기일 전에 상환일이고요. 실제로 전부 다 성격들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성격입니다. 2번, 통지예금 이자. 통지예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자는 아니고요. 내가 예금을 인출하면 반드시 통보를 해주어야만,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 뒤에 돈을 찾겠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만 찾을 수 있는 예금을 통지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드물고요. 특정 기업을 제외한 이런 예금은 잘 없습니다. 즉, 내가 예금을 인출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런 통지예금과 관련된 이자는 실제 인출일부터 지급받는 날 성격이고요. 세 번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지급일입니다. 이것도 수령일이죠. 4번,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자, 제가 채권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팔아요. 팔면 기간 귀속을 합니다. 기간 귀속. 예를 들어 이제 3개월 뒤에 2% 받는데 내가 2달 보유하고 팔아요. 매도합니다. 그럼 2달 치자는 제 거고요. 나머지 1달 치자는 매수자께 되는 거죠. 보유 기간에 대한 이자, 실제 매도일입니다. 매도일로 기간 귀속하는 겁니다. 실제 이것도 이자 지급일 성격이고요. 5번, 채권 이자와 할인액. 자, 주식도 기명 주식이 있고 무기명 주식이 있고요. 자, 기명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알고 있어요. 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명 주식, 주주 명부에 주식 주주를 다 적어 놓습니다. 근데 무기명 주식은 누가 주주인지 모르는 주식을 무기명 주식이라 부르고요. 현행 우리나라 상법에 주식은 무기명 주식이 없습니다. 자, 근데 채권은 무기명 채권이 있고요. 기명 채권이 있습니다. 기명 채권은 이 채권자, 이 채권을 산 사람이 누군지 회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기명 채권, 무기명 채권은 이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채권을 무기명 채권입니다. 근데 무기명 채권은 채권 이자 지급일에 내가 이 채권의 주인이라고 알려줘야만 이자를 지급하겠죠. 그래서 실제 이자 지급받는 날이 기속시기고요. 단 기명 채권은 미리 약정을 해놨습니다. 약정에 의해 따른 지급일이 기속시기입니다. 자, 기명 채권 기자의 동그라미, 약정이다. 6번, 채권 또는 증권은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으로 이자 소득 성격이고요. 약정일입니다. 약정일. 단 기일 전에 매도하면 환매도 매수일이고요. 7번,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도 약정일입니다. 약정일. 8번, 비영업 대금 이익도 약정일입니다. 언제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 약정일이고요.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지급일입니다. 자, 9번,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상속 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예금을 우리 아들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증여일 기준으로 기간 귀속을 안분합니다. 상속이 되는데 A라는 사람의 장남이 아빠의 예금을 상속받는다. 마찬가지로 사망일 기준으로 기간 귀속합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이 있어요. 1년짜리입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 6개월 정도에 정리했어요. 그러면 기간 귀속해야 되겠죠.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는 아빠의 이자고요. 7월 1일부터 정확히 6월 30일에 정했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자는 아들 이자입니다. 이렇게 기간 귀속합니다. 즉 정해일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요. 상속이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장남이 상속받았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는 아빠 이자, 그 후는 아들 이자. 상속 개시일, 사망일 또는 증일. 상속 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사망일. 자, 수입 시기, 기속 시기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네 가지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기차 동그라미, 기체 직비는 약정일의 원칙이다. 기는 기명 채권, 채는 채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직은 7번의 직장 공제, 비는 8번의 비영업 대금 이익. 그래서 기체 직비는 약정일이다. 이렇게 기억이 되시면 편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실제 지급받는 날 기준이다. 약정에 의한 기준일 원칙 기체 직비다. 기명 채권이자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차익 직장 공제 비영업 대금 이익. 기체 직비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배당 소득입니다. 자, 배당 소득은 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배당이 있고요. 우리 현금 배당, 주식 배당. 회계학에서 우리 주식으로 배당받는 경우도 있죠.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배당은 현금 배당 또는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주식으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주식 숫자가 늘어나겠죠. 상법상의 배당이고요. 자, 의제 배당은 좀 뒤쪽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별표 해두시고요. 법인세 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주주가 있어요. 주식을 60%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주주죠. 대주주 B가 있습니다. 근데 B는 굉장히 회사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주주니까. 이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여러 가지 이 대주주가 회사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 이 B는 회사 임직원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주주고요. 순수하게 주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A가 이번에 홍콩에 놀러 가요. 그래서 회사 법인카드로 1억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법인세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A 회사가 있고요. 이페스 코리아가 있는데 이페스 코리아 60% 가진 주주가 접니다. 이페스 코리아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경리 직원한테 야, 법인카드 줘봐. 그래서 내가 홍콩 가는데 개인적인 용도죠. 개인적인 용도로 1억을 썼어요. 그래서 시켰어요. 경리 직원한테. 야, 너 이거 회사 회계 처리를 여비교통비로 해라. 여비교통비로 비용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우리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자, 세무조사 나오니까 쭉 보겠죠. 회사의 매출, 회사의 경비 발견했습니다. 1억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대주주 B가 회사 사업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럼 우리 조사관이 하는 게 뭐죠? 이거 비용 부인하겠다. 자, 법인세법 할 때 할 건데요. 송금불산임합니다. 송금불산임의 개념은 비용이 아니다. 자, 비용을 부인하게 되면 법인의 이익이 증가되어 감소돼요? 법인의 이익이 증가되겠죠. 세법에서는 이걸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 비용을 부인하게 되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법인세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법인세를 일단 추징을 합니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1억 누가 쓴 거냐? 주주가 쓴 거다. 너 이거 그러면 사실상 배당 아니냐?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소득 처분이라는 하는 게 되는데 배당 소득으로 소득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볼게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세무조사할 때 봅니다. 회사 경비인데 우리 회사 경비는 회사 사업 목적으로 지출해야만 비용을 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비용이 아니고요. 개인적 주주가 자기 돈 쓴 거예요. 그래서 회사 비용을 부인하고 송금불산임을 하고 회사 비용을 부인하면 법인의 소득이 증가할 거고 이익이 증가할 거고 법인세를 한번 추징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속자를 밝혀라. 이 1억 누가 이익 본 거냐? 주주가 이익을 본 거다. 그러면 세법은 실질과세니까 사실상 1억 배당받은 거로 간주하겠다. 소득처분, 배당으로 처분해서 주주 B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있고요. 자, 두 번째, 만약에 B가 대주주가 아니에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자, B가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마찬가지로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친구들하고 홍콩 놀러가서 회사에서 1억을 썼다. 당연히 이제 사업 목적이 아니니까 비용 부인하고 법인세 추징할 건데 누가 쓴 거냐? 회사 대표이사가 썼다. 그러면 이거를 소득 처분하는데 상여로 처분합니다. 너 이거 급여 받은 거다. 보너스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상여로 소득 처분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으로 또 한 번 과세를 해요. 뒤쪽에서 배울 겁니다. 세 번째, 완전히 이제 회사 주주도 아니고요. 회사 임직원도 아닙니다. 자, 회사 임직원도 아니고요. 회사 주주도 아닙니다. 주주의 아들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회사 주주면 배당으로 과세, 회사 임직원이면 상여로 과세, 근로소득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회사 직원도 아니고 회사 주주도 아니다. 즉 대주주의 아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해서 주주의 아들에게 기타 소득세로 또 한 번 과세를 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 뒤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 기타 소득할 때 나올 거고요. 근로소득할 때 나올 거고, 배당 소득세에서 한번 나왔고요. 법인세법 할 때 또 한 번 다룰 겁니다. 법인의 비용을 누가 썼다. 사업 목적이 아니다.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킨다. 비용이 아니니까. 이익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고 법인세 과세. 기속자를 밝혀라. 주주면 배당소득. 임직원이면 상여. 제3자면 기타 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를 한 번 더 물려버립니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자, 네 번째, 집합투자기구. 우리가 펀드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들 돈 쭉 해서 투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금이나 유가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펀드는 내가 펀드를 통해서 이익을 본 금액이 있으면 1억 주고 샀는데 내가 1억 천에 환매했다. 1,000만 원 이익 본 거죠. 배당으로 과세합니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배당으로 과세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펀드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 배당으로 과세하고요. 자, 혹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우리가 뭐 ELS, ELF, ELT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전부 다 펀드와 유상으로 보아 이런 증권, 이런 파생결합사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 배당으로 과세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배당소득과 파생상품. 혹시 금융공학을 통해서 파생상품하고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 주체가 배당이 발생하는 상품하고 결합했다. 그러면 배당소득.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됐다. 이자소득. 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배당소득. 일종의 이익분배금의 성격이 있다. 우리 이자는 자금대여고요. 이자 성격은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이다. 그러면 이자소득. 자금대여로 인한 소득이다. 이자소득. 배당은 수익분배 성격이 있다. 수익분배 성격이 있으면 배당소득입니다. 유사배당소득. 자, 이제 의제 배당이 있는데 회계 원리 배우면 여러분들 이제 잉여금의 자본 전입하고 뭐 무상주 배당, 무상주 수령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세법에서는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주식을 받는 거를 우리가 무상주, 이것도 전부 다 배당으로 의지하여 과세합니다. 상법상의 정식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를 합니다. 무상주. 자, 그 다음 감자, 해산, 합병 등에 의한 의제 배당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법인세 할 때도 할 건데요. 자,
회사를 최초에 제가 1억에 설립했습니다. 자, 부채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자본 1억, 자, 현금 1억. 자,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사업이 잘 돼서 계속 이익잉여금이 쌓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20년 동안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1억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벌어서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어요. 자, 그래서 자본금은 1억이고요. 이익잉여금이 99억 쌓였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전부 다 현금으로 보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회사가 1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99억 이익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중간에 계속 배당했으면 이제 배당소도 과세될 건데 한 번도 배당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배당을 안 하고 이 회사를 해산을 합니다. 자, 주주는 한 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주주는 한 명. 자, 제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원치 주식 발행해서 현금 1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20년 동안 회사 계속 성장했고 이익잉여금이 99억이 쌓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배당 안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를 없애버립니다. 회사를 해산하게 되면 이제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주식이 소각되고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있는 이 100억은 누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 주인에게 가야 되겠죠. 주주가 주인이니까. 자, 그럼 저는 A라는 사람은 회사가 해산할 때 100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투자한 금액이 얼마죠? 1억. 99억을 이익 보았다는 보는 겁니다. 이 99억은 이익잉여금이죠. 중간중간에 계속 배당했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건데 한 번도 배당 안 하고 회사를 청산해서 주식을 없애버리면 주주에게 회사의 모든 자산이 귀속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거 99억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1억 투자해서 99억을 이익을 보았습니다. 1억 투자해서 100억을 받았으니까 99억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 소득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 거냐? 배당인 거죠. 사실상 20년 동안 한 번도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쌓였고요. 이익잉여금을 받는 거는 배당이니까. 상법상의 정식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의제 배당입니다. 해산.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도 우리가 주식 소각하는 것을 감자라 표현하는데 제가 주식을 소각해요. 제가 가진 주식을 소각합니다. 그럼 회사로부터 돈을 받겠죠. 대가. 근데 내가 취득한 주식에 취득가액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받는 금액은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 주를 소각했는데 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유통 주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책 결정했습니다. 소각에 참여할 사람들은 언제까지 해라. 제가 소각에 참여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때 5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얼마 이익 본 거죠? 5만 원 이익 본 거죠. 자, 이거는 어떤 소득이냐? 마찬가지로 내가 취득할 때보다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내서 잉여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주가가 2배가 되었다. 주가 2배 되어서 이익은 일종의 이익잉여금을 받는 거하고 동일한 성격이라고 보아 배당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도 마찬가지입니다. A 회사가 있고요. B 회사가 있습니다. 자, 제가 B 회사 주주예요. 근데 A가 B를 먹는 거예요. 이제 B 회사는 없어지는 거죠.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병해서 A 회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A 회사 주주예요. 나는 이 합병 싫다. 나는 떠나겠다. 그러면 이 주주에게 돈을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돈, 내가 없어지는 주식, 취득가액. 자, 이익 본 거는 뭐다?
배당으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같은 논리입니다. 그동안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안 해서 내가 이익 본 거다. 취득할 때보다 주식 소각으로 받는 금액이 더 큰 거는 그동안 회사 이익잉여금이 쌓였기 때문에 큰 거로 보아 일종의 이익잉여금을 받는 성격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떤 건 전부 다 해산도 주식이 없어지고요. 합병도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없어지고요. 감자도 내가 가진 주식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어지고 뭔가 대가를 받는데 이 과정 속에 이익을 얻은 거는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것처럼 보아 배당으로 의지하여 과세하자. 의제 배당입니다. 그리고 실제 잉여금의 자모전입해서 무상주 교부하는 것도 세법에서는 주식을 받으니까 이것도 배당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169쪽 비과세 금융소득 1번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공익 신탁의 이익. 그리고 5번 정도까지 기억해 둘게요. 1번, 5번. 자, 신탁은 뭔가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맡겨서 이익금을 받는 거죠. 이자 성격이면 이자, 배당 성격이면 배당. 근데 일반적인 신탁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다. 공익 목적이다. 그러면 특별히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2번 재형저축, 3번의 농후가 목돈 마련 저축, 4번의 농협돈 조합 예탁금, 5번 개인 종합자산관리계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 중 200만 원까지 금액은 비과세. 서민이나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자, 디테일한 규정은 남길 필요 없고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공익신탁이익. 특정 이자와 배당 소득은 비과세 처리하겠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교시 비과세 금융소득까지 했고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이자소득 수입 시기, 배당의 종류, 이자의 종류, 공익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저축성 보험, 비과세냐, 이자소득 과세냐, 그 다음 비영업대금이익, 자금대여이익이다. 직장공제 초과반환 건 이자소득이다.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자소득이다. 일반적인 채권 매매차익은 비월급소득이다. 주식,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채권,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 주식 처분하면 상장주식 대주주면 양도소득, 대주주가 아니면 비월급소득, 세금 과세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채권 매매차익, 비월급소득 과세하지 않습니다. 채권 보유기간에 맞는 이자,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단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일반적인 채권 매매차익과 다른 성격이다. 일종의 자금 대여하고 받은 이자 성격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